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보물. 2. 누가 테슬러를 구했습니까? 지구상에서 발견된 광물 중 가장 독특한 화학적, 전기적, 광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지극히 소량만 사용해도 소재의 기능을 대폭 향상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최근 전기차,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산업의 필수적인 연구자석의 핵심 원료로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도체용 연마제, 석유화학 촉매, LED 광원 레이저는 물론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제작할 때도 무려 417kg의 희토류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희토류는 대체 물질을 찾기 어렵고 재활용 비율이 극히 낮은데 하필 또 중국이 채굴 및 재련에서 세계 수요에 큰 비중을 공급하고 있어 미국 EU는 희토류의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 13일 EU 집행위원회는 원자재, 수학 채굴, 제조, 유통 등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이 들어간 중국산 제품을 유럽 시장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지난 6월 발효된 위구르족 강제 노동 금지법 UFLPA 비슷한 취지의 법안인데요. 미 싱크탱크 ISC 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내 상당수의 희토류가 신장 외 6월 내몽골 지역에 매장되어 있고 채굴 과정에서의 발생하는 환경 오염으로 인해 인구 밀도가 적은 주요 지역에서의 노동력이 강제로 착취당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미, 중간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는 전략에 대항해 서방 진영이 선제적으로 한방 먹인 것인데요. 중국은 2010년 생카쿠 중국명 갸오위다오 영토 분쟁 당시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을 금지한 바 있고 작년에는 초대형 국유기업 중국의 토그룹을 공식 출범하면서 사실상 채굴량 조절을 통한 수출 통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6월 미국을 중심으로 한 11개 국가의 핵심 광물 협의체 MSP가 출범되었는데요. 여기에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독일, 영국, 유럽연합,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 그리고 한국 등 11개국이 참여해 아프리카 자원 부국과의 협력을 통해 희토류 공급망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원도 없는 한국이 괜히 껴서 중국에 밉보이고 중국 희토류 수입만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패권 싸움에 한국이 휩쓸려 새우 등 터진다는 논리인데요. 그러나 오히려 전문가들은 한국인이야말로 희토류 탈 중국 전략의 최대 핵심 주도 국가가 될 것이라는 예상치 못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무슨 배경이 있을까요? 너무나 희귀한 토양이라서 희토류 영어로는 레어 어스 엘러먼트, 지구상의 아주 드문 아이템이라는 희토류는 사실 그렇게 레어하지만은 않습니다. 지구 곳곳에 아주 풍부하게 분포하는데요. 그 매장량은 금이나 은, 수은보다 풍부할 정도입니다. 2021년 기준 현재까지 세계 희토류 매장량은 중국이 38%, 베트남 19%, 브라질 18%, 다음 러시아, 호주, 미국 순으로 딱히 중국에만 몰방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아프리카 지역에는 발견하지 못한 광산이 많아 매년 중국의 매장 비율은 줄어들고 있기도 합니다. 단지 생산 과정이 아주 폐허한 것이죠. 왜? 바로 채굴 및 재련 과정에서 막대한 환경 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기술력으로 한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희토류를 채굴 및 재련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매장량의 채산성 있는 광산, 저렴한 인건비에 고분고분한 노동자들, 환경 오염이나 노동권 침해도 개의치 않는 개발제 일주의적 관점이 필요한데요. 즉, 희토류 채굴업은 땅이 넓고 인건비가 저렴한 그리고 권위주의적 정부가 다스리는 개발도상국들이 주력으로 밀기 좋은 산업입니다. 중국, 브라질, 러시아, 콩고가 세계적인 희토류 생산국이 된 데에도 다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재련 기술 자체는 난도가 높지 않으나 채굴 및 재련 과정에서 극악의 환경오염과 심각한 산업재해를 야기하기에 정화 비용이나 노동자에 대한 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지출할 경우 채산성이 도저히 맞지 않는 것이죠. 인권단체들의 반대도 심할 것이고요. 실제로 희토류는 우라늄과 사촌 관계다 보니 개발에 방사성 폐기 물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재련 공정에서는 염소화 공정이 수반되는데 그 과정 중에 다량의 COCO, ECF4 등 온실 및 독성가스가 발생하는데요. 중국 바이윈 보 광산 주변의 토양 지하수 식물은
이미 희토류 처리 때문에 나온 방사성 폐기물과 불소 유해성 먼지로 오염돼 있고, 신공법이라는 불비누화 희토류 분리 추출법 역시 중국 전역에서 광범위한 유해 폐수를 발생시켜 토양 하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중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호주 등 희토류 자원 보유국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중국의 희토류를 수입하고 있다는 것인데, 최근 한국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도 해내지 못한 일을 우리 대한민국이 해낸 것이죠. 해외에서 환경오염 문제로 희토류 재련을 꺼리자 값싼 정제 단가를 앞세워 시장의 재련 물량을 빨아들이고 있는 중국. 그러나 한국이 그 판을 뒤엎어버렸습니다. 충남대 스타트업 지론텍 KSM의 탈수은 친환경적으로 희토류를 재련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는데요. 이에 한국은 세계 어느 국가도 성공하지 못한 희토류 자체 공급망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충남대 신소재공학과 이종현 교수의 주도로 2018년 설립된 스타트업 지론텍은 독성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희토류 원료 산화물을 금속으로 재련하는 기술 LCE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이 교수팀의 논문은 세계 권위의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 사이언티픽 리포어츠에 게재되기도 하였죠. 그러자 호주의 세계적인 광물 기업 ASM이 관심을 내비쳤습니다. 폐기물 없이 전 세계에 희토류 광물을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 것인데요. 기술이 자원 부국의 러브콜을 끌어낸 것이죠. 호주 ASM은 2019년 지론텍에 120만 달러 당시 기준 약 14억 원을 투자해 LCE 공정 상용화를 위한 시험 생산 설비를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실현화되는 과정을 본 ASM은 아예 2020년 지론텍을 인수해 한국법인 KSM의 탈수를 설립했고, 정제 기술과 한국 내 파일럿 플랜트 등 모든 지적재산 IP를 확보하기에 이르렀죠. 이미 지난 5월엔 청주 공장이 완공되었는데, 한국 연구진이 KSM의 그의 연구개발 인력으로 소속돼 있고, 원천 기술을 개발한 이종현 교수는 기술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한 SM 회장 이 안랜들은 희토류 산업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친환경 재련 기술이 핵심이었다고 단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KSM의 그의 희토류 재련 기술 수준은 독보적이고 이미 특허도 받았다며 세계 최초의 친환경 재련 기술에 기반한 공장이 한국에 건설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호주 SM은 자체 광산에서 채굴한 희토류 원료를 KSM 메탈스에 공급하여 국내에서 가공돼 전 세계로 공급되는데요. 즉, SM의 채굴 KSM의 합금 제작 국내 협력업체의 부품 제작 및 완성품 제작으로 이어지는 세계 최초의 중국 공급망이 완성된 것이죠. 국내에서는 충청북도 충주시와 강원도 홍천군 일대에서 약 400만 톤 규모의 희토류가 섞인 광맥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광맥에서 총 500톤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50여 년간 자급자족이 충분히 가능한 양인데요. KSM에 따르면 연구자석의 원료가 되는 네오디뮴뿐 아니라 연구자석의 자력을 높이는 디스프로슘, 원소기호, DY, 원자번호 66번 합금도 제조할 계획으로 티타늄 등 ASM 소유 광산에서 나오는 희소금속은 이미 시범 생산에 성공했다고 하였습니다. 청주 공장 시운전을 완벽히 끝낸 시점의 생산 규모는 1단계 설비 설치 기준 연간 약 2,000톤으로 1차 가동만으로 국내 수요 20% 충족할 수 있죠. 한편 이런 소식에 벌벌 떠는 국가가 있습니다. 세계 외교에서 자원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던 중국. 그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희토류 그리고 생산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재련 기술의 친환경 원천 기술이 한국에서 개발됨에 따라 중국은 크게 한 방 먹었습니다. 희토류 생산에서 중국이 특수한 위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재련 분야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은 채굴은 48%이지만 재련은 85%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산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아주 친환경적으로 말입니다. 한양대 김현규 교수가 기고한 오피니언에서 이렇게 설명하였는데요. 즉 재련이 핵심 오브 핵심인데 희토류의 친환경적인 재련 원천 기술을 한국이 세계 최초로 보유함에 따라 서방 진영의 희토류 중국화가 본격적으로 가속화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스엠은 한국광업공단과 중요 금속 상호 협약을 체결했고 현대엔지니어링과 호주 히토류 광산 개발을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국내 업체인 KCF 에너지에 1,500만 달러를 투자해 납품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연구 채굴 원료 가공 생산 합금 재련 부품 생산 완제품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 한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한국이 히토류 강국이 된 것이죠. 한순간이라는 표현은 그동안 밤낮으로 땀 흘리며 노력한 한국 연구진들의 수고를 가벼이 하는 발언이었네요. 캣 SM 대표를 맡은 문석진 SM 아시아 총괄사장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원 약소국 한국은 포기하거나 남에게 기대지 않고 오히려 끝없는 노력으로 자체적인 기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인의 DNA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땅이 작다며 한국을 소국으로 지칭하는 중국 그런데 어쩌라고 너는 중국인이잖아. 분단국이라 육로가 없다며 깔보는 중국 그런데 어쩌라고 너는 중국인이잖아. 자원이 없다며 한국은 무시하는 중국 그런데 어쩌라고 너는 중국인이잖아. 지난해 12월 도요타 아키오 최고 경영자는 글로벌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이 대세를 이룬 시점에서도 여전히 하이브리드 차량만을 고집해왔던 기존 도요타의 정책들이 갈수록 더욱 가속화되어가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의 도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무려 41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전기차 투자에 올인하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해 엄청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이 엄청난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당초 도요타 아키오 사장은 글로벌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왔던 인물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실제로 도요타는 불과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기존 전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연기관 차량과 하이브리드 HEV 차량의 생산만을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문제는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러한 도요타의 선택을 전 세계가 의아해하면서도 기대감으로 인해 이런 도요타의 고집이 자신감으로 내비쳐지기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강한 자신감처럼 보였던 도요타의 전략이 그저 아집이었다라는 혹평을 듣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요. 당초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은 훨씬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고 지난해 미국 테슬라가 92만 대 한국 현대 기아차가 무려 24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는 동안 도요타는 고작 1만 5천 대를 겨우겨우 판매하는 데 그쳤다는 굴욕스러운 상황이 밝혀지자 결국 그제야 일본 자동차 업계는 자신들이 시대의 흐름을 잘못 읽었다는 극도의 당혹감을 표출하며 부랴부랴 입장을 밝혔던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도요타는 일본 경제의 주춧돌인 자동차 업계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본 일본인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결과적으로 이런 전 국민적 우려와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도요타는 기존의 고집과 정책들을 다급히 전면 수정하고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목표치를 350만 대로 설정한 것도 모자라 자사의 고급차 브랜드인 렉서스의 향후 신차 라인업을 2035년까지 100%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잇따라 쏟아냈는데요. 당시 이런 도요타 아키오 사장의 폭탄 선언이 쏟아지자 그간 전기차 지각생이라는 주요 외신들의 역대급 혹평에 대해 모종의 불안감을 안고 있던 일본인들은 엄청난 환호를 보내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런 도요타의 전기차 전환 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알려져 왔던 렉서스가 야심차게 내놓은 첫 번째 순수 전기차 UX300의 충격적인 스펙이 공개되자 전 세계 자동차 업계와 일본인들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도요타의 프리미엄 자동차 라인을 맡은 렉서스가 야심차게 선보인 첫 번째 순수 전기차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스펙들로 인해 무려 3년 전에 만들어진 한국산 전기차에 비해서도 성능이 압도적으로 열세라는 외신들의 평가가 속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간의 허튼 짓들로 인해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그 존재감이 완벽하게 사라지기 시작한 도요타가 완벽하게 부활했다는 증거로서 전 세계에 매우 강한 임팩트를 남겨야 했을 렉서스의 야심작이 현재 전혀 다른 의미로 엄청난 충격과 논란이 되자
현재 도요타는 이러한 예상치 못한 처참한 반응들에 극도의 패닉 상태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선 현재 가장 최악의 단점으로 꼽히고 있는 것은 단연 최근 발표되고 있는 다른 전기차 브랜드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열악한 주행거리였습니다. 제로 UX302의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상온 상태에서 약 233km에 불과했고, 심지어 저온 상태에서는 50km나 더 급락해 무려 187km라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는데요. 공개된 스펙대로라면 겨울철에는 이 렉서스 전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전주를 채 도달하지 못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겨울철 전비가 소폭 하락하는 전기차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최근 최대 주행거리가 300km를 가뿐히 넘어가고 있는 다른 전기차 브랜드들에 비해 최악에 가까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인디펜던스 등 외신들은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불과 올해 초까지만 해도 렉서스 측이 해당 차량의 최대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가 무려 400km에 달할 것이라는 역대급 뻥스펙으로 홍보에 열을 올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렉서스 측은 해당 차량에 탑재될 배터리 팩이, 그런데 막상 해당 차량이 공개되기 직전 렉서스 측은 뜬금없이 터무니없는 밑밥을 깔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조금도 아니고 당초 예상치였던 400km에 무려 반토막에 가까운 233km에 불과한 최대 주행거리로 인해 조롱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을 대표하는 최고의 기업들이 협업해 만든 배터리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처참한 스펙에 대해 현재 엄청난 비판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최근 렉서스 측은 주행거리와 관련된 일각의 혹평을 의식한 듯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UX302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자신들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에 쏟아지고 있는 혹평들에 대해 연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량의 성능이 중요한 것이라는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해 더욱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렉서스 측의 변명이 더욱 큰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주행거리를 과감하게 포기하면서까지 선택했다는 다양한 성능과 기능조차도 무려 4에서 5년 전 구식 기술력에 불과하다는 엄청난 혹평이 잇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UX302가 주행거리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기능이 바로 전기차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충전 속도였습니다. 애당초 UX302에 탑재된 배터리는 54.35kWh로 배터리 용량 자체도 매우 작지만 충전 시간은 더욱더 최악이라는 평가받는 상황인데요. UX300 실제로 해당 전기차의 충전 시간은 급속 기준 0%, 75%까지 약 50분이나 소요되며 100%까지는 무려 1시간 20분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져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현대, 기아의 대표 전기차인 아이오닉 5와 EV6 같은 경우에 80% 충전까지 불과 18분밖에 걸리지 않아 렉서스와 비교해 무려 2배가 넘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기에 현재 한국과 일본의 전기차 기술력의 척도가 얼마만큼 벌어졌는지를 매우 잘 나타내주고 있는 지표이죠. 심지어 최근 해당 렉서스 전기차의 가격이 무려 5,490만 원이나 되는 고가로 알려지며 비슷한 가격군에 위치한 아이오닉 5와 EV6의 가치가 더욱 상승하는 반사 효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렉서스 UX302에 대한 혹평이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었는데요. 얼마 전 독일의 한 자동차 리뷰어가 직접 렉서스 UX302를 아우토반에서 몰아본 뒤 쏟아낸 역대급 혹평으로 인해 일본 내에서도 엄청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해당 리뷰어가 렉서스 측이 강조해왔던 연비 대신 성능이라는 뻔뻔한 변명을 아주 산산조각 내버렸기 때문이었는데요. 실제로 그는 엄청난 혹평을 쏟아내며 리뷰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화면이 터치되지 않아 콘솔 패드로 직접 따로 커서를 옮겨 조작해야 하는 스크린 조작 방법에 대해 짜증 가득한 혹평을 토해냈습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그는 아주 작정을 한 듯 후방 카메라에 덜 떨어진 화소와 기존 하이브리드 차량의 디자인을 그대로 끌어와 급조해서 만든 전기차 디자인으로 인해 하부 발판이 높아져 2열 시트 위치가 매우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